김덕모 교수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덕모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덕모 교수입니다. 지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전국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현실 정치 문제에 저희 학회가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고 세미나나 또는 정책 대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에게 사회를 좀 맡아서 이 세미나가 더군다나 이 공정사회 연구원의 첫 번째 하는 세미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발제자로 나오신 조정관 교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온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 교수님의 이 강력한 권유를 제가 뿌리치지 못하고 이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이 호남의 이 새로운 정치, 또 정치 세력의 연대 이런 것들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과거의 어떤 정치 역사를 관추해보고 또 성찰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우리가 선진 정치를 위한 미래 정치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의 이 주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한국 정치의 미래를 찾는다 이런 얘기는 찾아보자 이런 얘기일 텐데요. 공정사회와 호남의 선택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첫 번째 이제 한국 정치의 미래 공정상식 통합, 그래서 김성희 압도적 정권교체 추진 모임의 대표님께서 발제를 맡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호남의 민심이라는 주제로 임한필, 지금 오늘 출범하는 공정사회연구원의 전략기획위원장이십니다. 아마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기획해야만 실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직이 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대단한 중요한 핵심 위치에 있는 분이 이제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60항쟁 이후에 60항쟁은 우리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이후에 광주의 이한열 열사의 죽음, 그것을 딛고 우리가 호언철폐를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던 이 민주화 역사에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세웠던 그런 일이죠. 직선제 개헌 이후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금 현 좌표까지를 살펴보는 그런 발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흔들리는 호남의 민심과 변화하지 않는 호남, 이게 참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특별히 역대 호남의 어떤 대선 과정에서 호남은 어떤 선택을 했던가.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춘향이 하는 이몽룡을 만나야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야 풀리는 그런 한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까지 우리는 3전 4기를 한풀이 투표를 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전략적 투표다 이렇게 해서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또 정치 세력의 역할이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에 합당한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소망스러운 대선 구도는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우리 이만필 전략기획위원장께서는 다자구조가 좋겠다. 이게 뭐 본인이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소망컨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로는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우선 토론회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남대 정치학과의 간판입니다. 우리 조정관 선배님이시고 교수님 오늘 또 토론 나오셨고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김현욱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토론 기대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박호재 전 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광주 전남의 아주 유명한 농객이고 또 언론인이시고 그렇죠. 우리 박호재 저에게는 뭐 그냥 언론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호재 언론인께서 여기 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발제 두 분께는 20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분씩 드리고 토론자께는 한 8분씩 토론 시간을 드릴 거고요. 플로어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중 여러분들께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우리 김성희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일어서 절로 가야겠죠? 김성회. 제가 좀 눈이 나빠서요. 간혹 이렇게 안경을 끼고도 잘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압도적 정권교체 추진 모임의 김성회 대표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2016년에는 반기문 총장님과 관련해서 반딧불이 중앙회 회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비슷하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관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광주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쪽 윤석열 총장 쪽에서 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그걸 또 저는 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더니 그냥 당신이 나가서 하지 해갖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그쪽 캠프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됐거나 아니면 대변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도 곁들이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시대 정신은 뭔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마지막 정치적 과제를 쭉 훑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럼 앞으로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지금 입당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냥 자료집에는 없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이 제가 생각하기엔 왜 법치와 공정, 헌법,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이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 이걸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했었던 룰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훼손하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공정과 상식이 주요하게 대두되는 것이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이고 헌법 가치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냐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김정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광주라고 하는 우리 사회 70, 80년대 거쳐오면서 광주라고 하는 그리고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전환기를 겪었습니다. 뭐냐면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전환기를 거친 다음에 지금 이제 30년째 흘러오고 있는데 이 속에서 또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의 과제가 바로 대한민국에게 던져진 도약의 과제가 바로 선진화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금 뭐 선진국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화에 맞는 공정,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진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주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공정한 시스템이 바로 선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작용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적 과제 이런 것들이 혼합된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또 민주화를 넘어서 민주화를 밑거름으로 해갖고 선진사회로 가는데 그거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법치주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정신이 등장하기까지 한번 과정을 제가 여기 발제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이거.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체제는 5.18 광주,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를 억압하면서, 탄압하면서 등장을 했고, 그 정당체제는 1.5 정당체제라고 해갖고, 1은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0.5는 민한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을 세워놓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YS, DJ가 함께 이제 85년도에 신민당을 결성하면서 그 파열구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6월 항쟁에 의해서 직선제 개헌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6공화국의 지금 87년, 지금의 헌법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30년간 어찌 보면 30년간 이제 민주화의 내용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정권 교체도 되면서 우여곡절 속에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특징이 87년 체제, 그러니까 지금 헌법의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엄청나게 강조함과 동시에 또 국회 권한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 대통령은 끊임없이 갈등 관계로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결정적인 단계를 맞은 것이 박근혜 탄핵 사태인데요. 박근혜 탄핵 사태는 결국 이제 세월호 침몰에 따른 민심 위반, 그리고 소통 부재에 따른 국민의 답답증,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든지 하는 퇴행적 국정 운영, 뭐 약간 보수 꼴통화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갖고 결국 많은 집권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최순실 사태에 의해서 결정타를 맞으면서 집권당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이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파, 대한민국 우파라고 하는 산업화 세력 또는 우파 민주화 세력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해나갈 능력을 상실하는, 퇴출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퇴출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전에 패족이라고 했었던 노무현 집권 세력, 노무현 집권 세력이 스스로 이제 지금의 집권 386들이죠. 집권 386 세력이 스스로 패족이라고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성 없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성과 준비를 많이 했다고 실제로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간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전혀 준비를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운동권 때 내세웠던 그 이념과 아니면 그런 노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아니면 배웠던 그런 몇 가지 책들, 이런 것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패족이라고 하고서 반성한, 한마디로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마디로 구체제, 우파 세력은, 우파 박근혜 체제는 무너졌는데 그걸 대체하는 민주당의 문재인 체제, 그러니까 집권 586 체제 역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거는 오직 이제 자기들의 보복 정치, 그러니까 노무현의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복 정치, 그리고 갈등 정치만, 적폐청산과 갈등 정치만 양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내 편과 상대편, 이걸 나누고, 그리고 내 편은 잘못했어도 옳고 상대편은 잘했어도 못한 거고, 이런 내로남불의 정치가 그대로 4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결국 조국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 사태 보면 거의 비리의 완전한 전체 가족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포함해서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민 앞에 반성하지 않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성한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반성도 아주 애매하게 한 2번 했을까 말까. 그리고 대국민 기자회견 같은 거 하나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국가는 민생이 파탄이 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완전히 힘들어지는데 모범 방역, K 방역이라고 또 엉뚱한 달나라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달이라서 그런지 달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갈등 정치 속에서 전혀 반성 없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국정 운영이 하나같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70년간 걸어왔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추진해 오는 국정 운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외교 통일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부정하고 친중 사대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가장 외교 통일적으로는 정반대의 길이죠. 이것이 정반대의 길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증원. 아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점점 더 좀 공무원을 줄여나가고 공공부문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시대에 거꾸로 공무원을 늘리는, 공공부문을 확장하는 이런 역주행의 정책을 취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법치주의와 그 다음에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로남불식 자기 편 챙기기, 이런 법치주의를 시행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 개혁은커녕 사법 사유화 정책을 취해 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혀 지금 방역 문제에서 현실성이 없이 무조건 틀어막는 식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코로나 독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민생 대책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현금 퍼주기, 사실 나눠주기. 그러니까 민생 대책을 포기한 채 현금 나눠주기로 다 일관해 왔고요.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는 소주성이라는 것이 낙수 효과에 대한 반대 정책인데, 소득주도 성장. 그래갖고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거꾸로의 분수 효과를 노린 건데, 이거야말로 전혀 낙수도 안 되는데 분수가 될 리가 있습니까? 떨어지지도 않는데 거꾸로 치솟아 올리는 그런 정책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건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이런 소주성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에서 대표적이듯이 뭐 공급이 있어야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계속 틀어막기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수구 틀어막기만 하고 수요는 계속 수돗물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어쨌든 이 수요를 해결할 방법,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사실 산업혁명은 여기 뭐 이렇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게 다 어찌 보면 에너지 들어가는 일들.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무한대로 공급을 확장시켜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능한 건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혀 비효율적인 그런 걸로 해서 탈원전 정책을 해버리고, 지금은 또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전기 수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통과해갖고 북한한테 돈 줘야 되고 그쪽으로 돈 줘야 되고, 이게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고요. 지금 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 전부 다 이전돼 갖고 우리나라가 최첨단 원전 산업의 최첨단 국가였는데, 지금 이걸 복구하는데 한 2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복구 원상태로 가려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역주행 국정 운영이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2022년 대선과 시대 정신은 무엇이겠는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역주행 국정 운영, 즉 상식을 파괴하는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국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상식을 회복하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그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 과제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요구와 과제 때문에 바로
한마디로 법치를 지키려고 하고 권력 위에서 시켜도 싸우고 법 앞에 평등을 부르짖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람한테 국민적인 관심이 모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잘나서 모여진 게 아니라 적어도 그걸 버티면서 지키고 있고 싸웠던 그 사람한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지지가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국민이 그렇게 바라고 부르신다면 또 나가서 해보겠다라고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에 이제 다음 국정 운영에서는 이 역주행했던 5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한미동맹과 주변 국가와의 설린 관계 중시하고 규제개혁과 그 다음에 공무원 부분을 감축하고 국민통합과 탄평계획을 이루고 자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법 등 사회 공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회 공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 또는 그 부문들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고 또 중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마디로 지금 언론과 사법을 사유화하지 않고 자유를 존중하고 중립을 지키도록 그런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갈 과제가 윤석열한테, 어찌 보면 다음 정권한테 주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현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런 법치와 상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국민 개개인들도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감옥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순천자로 살면 흥하는 거고, 이렇게 역천자로 살면 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자기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석열 총장은 그 법치 속에서 예측 가능한 국민들의 삶을 보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엔 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선진화다, 선진사회다, 선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과정인데, 사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업화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나 이런 부분들이 왜 민주화를 보면서 그래도 흐뭇해합니까?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자유를 갈구할 수 있는 그 밑거름으로다 배고플 적엔 자유도 갈구 못했는데, 배가 불러서 이제 민주화 갈 수 있는 기틀이 됐으니까 산업화를 이뤘던 사람들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화를 했고, 여기 광주니까 5.18을 했고, 이렇게 싸우고 피 흘리면서 싸웠던, 저도 이제 감옥도 갔었는데 학생운동 하다가 이렇게 싸웠던 이유가 요즘처럼 내가 무슨 민주화 보상금 받고서 몇 푼어치 받고서 그걸로 다 만족하고 그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저도 사실 쪽팔릴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586 세력들은 그 보상받는 데만 열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버지의 밑거름으로 아들이 잘 될 적에 보람이 되는 거지, 아버지 배부르자고 하면 아들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듯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란 건, 저도 민주화 운동을 해서 아는데, 민주화 운동이란 건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또는 다음 우리 대한민국한테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민주화 운동이 바로 선진화의 밑거름이 돼서 전 세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인류가 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적에 정말 민주화 운동이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선진화된 사회고 선진 대한민국인데, 그 선진 대한민국의 밑거름으로서의 민주화 운동,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선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과제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이걸 실현해 나가는 법치와 공정 상식의 회복, 이 부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그것의 상징이 현재 윤석열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제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대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아까 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 한이 풀어져야 이몽룡을 만나야 애를 낳든 뭐를 하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해야 이 선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감옥 안 가는 게 목표인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추미애는 약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 추미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추미애는 대깨문의 저지 또는 이렇게 모이는 거,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 전선이 형성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역할로 다 해서 어찌 보면 추미애와 이재명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낙연 뭐 해갖고 이 부분은 또 따로, 그래서 어찌 보면 집권 세력 내에서 사실상 약간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있지 않는가. 다만 여전히 가시처럼 나와 있는 건 김동연 부총리를 제3지대에 계속 내비두어서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범여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비군으로 내버려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갖게 됩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윤석열 캠프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대깨문 진영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여전히 댓글이나 SNS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강력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상당히 아주 이번 대선은 엄청난 대결 구도가 예견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권 쪽에서는 지금 현재 요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진영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할 텐데요.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뭐 해갖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해서 지지율이 높아가면서 자기 중심, 국민의힘 중심의 후보 선출, 윤석열 등 외부 세력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 선출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자만과 어찌 보면 용기 100배, 좋은 말로는 용기 100배, 나쁜 말로는 자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도 8월 말 경선버스 출발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그리고 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도 입당 압박을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그 경선버스 출발 시간, 그것보다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훨씬 더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거 보지 않고서 국민의힘 입당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을 것이라든지 이걸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8월 중순까지 민주당 후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그 세 사람은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적어도 다른 최재형 원장은 혹시 몰라도 윤석열 총장은 절대 그 전까지는 입장 표명하지 않을 거다. 국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지금과 같이 174석이나 되는 저 집권 여당, 이걸 두고서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 즉 문재인 진영에서 탈문한 진보, 중도 세력까지, 그냥 보수 세력만이 아니라 진보, 중도 세력까지 다 아울러서
아울러서 정권 교체를 해야 압도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정상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에게 가장 또 하나의 축은 보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바로 탈몬 중도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찌 보면 여기 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문재인 진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아니 또는 문재인 진영에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데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하면서 이 정권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 라고 뛰쳐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 내년에 윤석열 정권이 쓴다면 중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 중 한 수레바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저는 이 광주 공정사회연구원 1차 세미나였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윤석열이라는 정권이 제대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수레바퀴가 찌그러지거나 엉망이 돼버리면 이게 정권교체가 한다 하더라도 절름발이 정권교체가 되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아까 국힘 입당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탈문 진보 중도 그리고 호남과 서부권 이 부분에 튼튼한 수레바퀴가 만들어지는 것. 이 부분을 담보로 한, 이 진영을 담보로 한 튼튼한 수레바퀴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야 압도적 정권 교체가 되고 정권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윤석열 총장은 이 국힘과의 결합은 상당히 늦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 뭐 11월 후보 단일화냐. 사실 지난 12월 19일 날 대선 후보 일정에 11월 23일까지 후보 단일화 했었어요.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것도 한 달 전까지. 그렇듯이 그 시점을 보면 내년 3월 9일인데 거꾸로 2월 9일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 2월 10일까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최대한 시간을 늦추면서라도 이 한 축, 탈문 진보 중도층을 묶어서 튼튼한 수레바퀴를 만드는 거를 하고서 후보 단일화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제 예상입니다. 예, 요까지 그럼 전반적으로 정치 문제와 이런 윤석열 총장의 전술적 내용까지 이렇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